이번에는 야당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관리할 당 선관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정웅원 총리님을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관리위원장을 모실 때 제가 전권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썼습니다. 다소간의 차이점도 존재하지만은 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지금 이 나라가 벼랑을 향해서 달리는 마차처럼 느껴지고 이러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상국가를 만드는 데에는 오로지 정권 교체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공정이고 나중도 공정이고 최대의 목표를 공정에 삼고 사심없이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시그널 공개 면접 오늘 사회랑 같은 명지대학교 신유리입니다. 이제 대선이 6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제1야당 국민의힘도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돌입을 했는데요. 현재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신 경선 후보들은 총 12분입니다. 그래서 이 12분을 6분,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공개 면접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사전 조율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후보들의 어떤 위기관리 능력이라든지 그때그때의 대응 능력을 또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면접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세 분의 면접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이 앉은 순서대로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시죠. 현재 뉴스톱 대표 기자이신 김준일 기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그리고 전 동양대 교수시죠. 진중권 교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동국대학교 법학과 박선영 교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 세 분 간단하게 어떤 생각으로 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세 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먼저 그럼. 앉으신 차례대로 하고 나중에 마무리할 땐 또 반대로 할 테니까요. 예, 먼저 시작해 주시죠. 일단, 국민의힘 당에서 연락이 와서 이걸 맡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런 이해관계가 일단 대선 후보다라고 없는 점이, 어떤 선택 이유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선 후보들을 위해서도 하는 건 아니고,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할 거고요. 오늘 최대한 공격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짚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맹탕 면접이 됐다 이런 소리가 듣지 않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진 교수님. 예, 진중권입니다. 원래 이 제안을 저한테 먼저 한 것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서 감당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감당이 안 됐고 제가 나가기로 했던 면접은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에 먼저 오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재미있는 모임이 하나 만들어졌나 봐요. 그 모임의 이 제목이 뭐냐면 문재인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한 번도 찍어주지 않은 당을 찍을까 고려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사실 선거라는 게 결국은 고정 지지층을 바탕으로 그 중도층 또는 유동층을 사로잡는 게임인데 여러분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정권 교체의 사명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후보가 그런 국민들에게 모든 후보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기를 바라면서 검증에 임하겠습니다. 좀 다소 무리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예. 예. 자, 박선영 교수님. 네, 저는 딱 열흘 전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첫 번째 공개적이고 공적인 활동이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궁금했어요. 저분은 왜 나오셨을까? 저분은 왜 정책이 저럴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우리 국민이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힘의 당에서 국민의힘 당에서 이런 걸 좀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묻길래 같이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했더니 두 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겠다. 재미있는 그냥 쇼가 아니라 그냥 통과 의례식으로 하는 그런 면접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면접이 되겠구나. 그리고 국민들의 그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제가 봉사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본격적인 면접 진행에 앞서서 방식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선 후보는 총 12분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그래서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나눠서 6분씩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요.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0분입니다. 그 20분 내에 질문도 하고 본인의 입장도 밝히고 이런 것이 20분이고요. 그리고 그 면접, 여기 계신 면접위원들의 면접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2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후보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22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22분 정도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22분에서 칼같이 자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후보 22분 하고 어떤 후보 25분 하고 하면은 이것은 기계적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각본이 전혀 없습니다. 시나리오가 전혀 없고 사전 조율도 전혀 없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전혀 아는 사람이 여기 면접위원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사실 면접위원들의 발언 분량을 막 조절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분께서 적당히 이렇게 호흡을 맞춰 가시면서 알아서 좀 그걸 맞춰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럴 수는 있어요. 17분 정도가 지났는데 면접위원 분 중에서 단 한 분이 발언을 한 번도 못했다. 이러면 제가 부탁을 드릴 수는 있어도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면접위원들과 후보 간에 논쟁이 붙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저는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상황도 입장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면접위원과 후보들이 서로 잘 소화해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발언이 좀 길게 늘어지면 질문도 그렇고요. 답변도 그렇고 늘어지면 이게 보시는 분들이 조금 좀 지루해지고 나중에 시간이 좀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주고받고 계속 이루어지는 건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거는 제가 그냥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고로 오늘 6분의 후보를 여러분이 만나보실 텐데요. 이 후보들의 출연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국민 시그널 공개 면접 시작할 텐데요. 먼저 오늘 모신 첫 번째 후보는 장성민 경선 후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 장성민 후보께서도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조마조마하실 텐데 일단 시작해 보시면 좀 마음이 가라앉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분 면접위원들 제가 요건 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하실 면접위원만은 제가 순서대로 지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앉은 순서대로 제가 부탁을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후보의 첫 번째 질문은
이 김준일 기자께서 해주시죠. 이제 시작을 해주신 겁니다. 타이머 시작해 주시죠. 예. 그 장성민 후보께 좀 그 공약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부동산 주택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방법을 보니까 서울의 49개 대학교에 대학 부지 평수가 38만 평인데 이 절반을 380만 평입니다. 380만 평이요? 네. 예. 언론 보도가 그럼 잘못 냈네요. 예. 380만 평인데 이 절반을 아파트를 주거단지로 활용하겠다. 20만 가구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49개 대학은 대부분이 다 사립대학일 텐데 그러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다 서울 바깥으로 내보내시겠다라는 건가요? 그럴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이거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저는 이게 약간 독재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게 들더라고요. 그 대학들이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사립학교, 대학교 총장들과 이사장들과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할 것이고 현재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학교 구조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대학을 유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사립대학교는 재정난이 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사립대학은 전부 재정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자율성이 많이 침해당하고 대학이 자율성이 없습니다.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분산도 그렇고 2030 세대들의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그 전체 부지를 이전하겠다는 게 아니고 1, 2, 3학년들까지만 서울시의 외곽으로 수도권으로 빼서 한 8개 단지의 거대한 영국처럼 대학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을 해서 소위 말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도 좀 해소를 하면서 새로운 혁명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글로벌 리더들을 집중 양성시키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돈들, 소위 말해서 택지를 전환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 돈이 많이 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사립 재정난 허덕이고 있는 그 대학들에게 그걸 주면서 유인해내면은 저는 완벽하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고 하는 대학들을 설득을 하실 수가 있냐고. 인서울의 메리트가 얼마나 큰 거를 잘 아실 텐데 대학들이 나가겠습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라고 보세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분들이 나가는 것이 훨씬 이익이 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메리트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가도 엄청나게 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사립대학교 빚을 다 갚아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후보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지방대학이잖아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에 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2캠퍼스를 지금 수도권으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 아니면 대학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예컨대 그 많은 대학들이 거기다 다 합의해 줄 것이냐, 돈만 넣어주면 합의해 줄 것이냐, 저는 그건 망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망상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쫓아낼 거냐, 그건 헌법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학이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역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 대학 건물들 다 부실 거 아닙니까? 고대 부실 겁니까? 고대 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진 교수님께서 계셨던 그 동양대 같은데도 이대로 가면은 인구 감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네. 없어집니다. 존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9개 대학을 사실상 한 10개 정도로 경쟁력이 강한 그 대학들 간에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마지막 것이 네. 뭐냐면 결국 수도권 진출이었다라는 겁니다. 수도권도에 저 동두천이에요.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GTX 깔고 KTX 깔아버리면은 30분이면 다 도착할 수 있어요. 예. 저희도 지하철이 있거든요. 지하철 1호선이 있는데. 아니, 제 이야기는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대학을 30분 내의 거리의 수도권에다 전부 지방에다 분산 유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 2, 3학년들만 글로 가는 거고 4학년들은 서울에 있는 캠퍼스에 그래서 제가 50%만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택지를.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병원이라든지 대학 본관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그대로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4학년생들은 4학년 되면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여기서 영구동에서 지내면서 집에서도 지내고 연구하고 또 취직도 해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고 벤처 창업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4학년생들을 위해서는 다시 본교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학원 대학생들, 대학원 석박사 과정들은 전부 서울에 와서 영구동에서 연구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래서 1, 2, 3학년생들만
영국에 보면 캠브리지나 소위 말해서 옥스퍼드나 미국 하버드의 보스턴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부 대학 테크노밸리가 다 형성이 돼가지고 학제 간에 서로 전문성을 경쟁하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학문적인 어떤 우월성을 굉장히 컴퍼티션을 키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부지만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고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대학교 들어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는데 도농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 집의 문제, 땅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데 이 상황에서 땅의 문제가 없어서 주택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20, 30대의 주택난의 문제를 그렇게 대학을 지방으로 30분 거리로 GTX, KTX 다 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분이면 서울에서 아주 쉽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차라리 후보님, 거기다가 후보님. 아파트를 짓는 게 어때요? 예. 어디에다가요? 아니, 그러니까 GTX에 30분 안에 도달할 거리라면은 GTX 깔아줄 거라면 거기다 학교 대신 아파트를 짓는 게 낫죠. 지금 그 부분이 후보님 예. 잠깐만요. 우리 후보님이 방송을 오래 진행을 하셔서 네.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도 마치도 방송 진행하시는 것처럼 하시는데 지금 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요. 네. 인서울대학조차도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예. 근데 이 학생들을 그쪽으로 옮겨서 KTX를 깔고 이럴 시간에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뭐냐? 대학의 컨텐츠, 대학의 내실을 채워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KTX 깔아서 30분 이내에 경기도나 무슨 강원도 초입까지는 가능하겠죠. 그쪽으로 내몰아가지고 대학을 살린다? 그거는 지금 21세기에 우리는 아직도 20세기 초적인 대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대학 강의의 내실을 키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러지 않아도 겉모습만 남아있고 학생들도 학교도 교수도 전부 아우성을 치는데 그거를 내려보낸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지금 서울 시내에 넉넉한 캠퍼스는 서울대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요, 캠퍼스가 좁아서 지금도 난리예요. 4학년이 온다고 해서 4분의 3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절반 이상이 그대로 남아야 해요. 그래서 네. 우리 장 후보님께서 유럽 얘기를 하셨는데 유럽은 태생적으로 대학 도시로 시작을 해서 대학 도시로 지금도 명성을 얻고 있는 겁니다. 옥스퍼드 쉽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한 도시에 대학 하나로 해서 대학 캠퍼스가 곧 도시를 형성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맥을 잘못 짚으신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아이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질문, 그 정도면 지금. 답변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케이. 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대학들은 이대로 가면은 대학들이 살아남을 대학들이 별로 없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들은 자동 소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학의 무용성이 굉장히 커져버립니다. 그 변호사나 교수나 이런 어떤 판사나 회계사나 약사까지도 다 10년 후에 로봇이 다 사실상 지배를 해버리고 대체제가 나와버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계 체제의 한 축이 지금 들썩거리면서 새 판이 짜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IT 업계부터 시작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일자리에 40만 개가 지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대학 교육에서 학생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배출을 해내지 못합니다. 대학 교육이 너무 후진적이어가지고 40만 개의 지금 4차 산업혁명 일자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데도 세상이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과학기술이 변해서 지금 세상의 일자리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대학이 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거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가 중요한 게 컨텐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도 제가 이제 같은 말씀이 계속 후보님, 죄송한데요. 반복되는데 네. 이거 하나 가지고 너무 길면 안 되죠. 네. 질문이 아니 한 그래도 질문이 와서 제가 받았습니다. 아, 예.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네. 볼게요. DJ의 정치적 적자다. 다들 그렇게 우리 장 후보님을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가 DJ의 적자라는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평가는 타인이 하는 거죠. 평가를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장 후보를 DJ의 정치적 적자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랑스럽게 그 평가를- 생각하고 있고 그 평가를- 긍지를 느낍니다. 오케이.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을 하고 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네, 북핵 문제 이야기.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절대로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셨어요. 뭐 돌아가셔서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지만 정치적 적자로서 오늘 북한이 구구절입니다. 그죠? 구구절 행사하는 건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과거에 내가 아주 지금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북핵 문제가 과연 옳았던 판단인지, 그러면 지금 수소폭탄까지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그게 우리 시청자들로서는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걸 실제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국민들과 그럼 거짓말이었네요. 거짓말이 아니고 거대한 정치적 수사였고, 정치적 수사도 옳아야지요. 아니, 그게 제 안 이야기는 되는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너무 길게 말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런 분위기로 해서 그렇게 유인을 하면 그들이 핵을 갖고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자제를 하거나 그 분위기에 멈칫멈칫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북한을 유인하고 꼬시기 위한, 소위 말해서 그런 달래기 위한 유인책이었지, 실제 이분이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의도를 그렇게 읽고 있고요. 지금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이 적대적 정책을 지금 미국이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취하지 않고 미국이 만일 북한을 언제라도 군사적으로 공격할 위협을 없애고 자기들도 관계 정상화를 맺고 소위 말해서 이 경제적 원조 등등 할 것 없이 체제 자체를 보장해주고 자신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떤 경우도 핵을 포기해도 북한 체제를 군사적 무력 도발로 때려서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위협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유인해내면은 저는 핵 협상에 상당히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외교적으로 협상에 들어가서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미국과 모든 쪽에서 다 체제를 보장하고 관계 정상화를 맺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뭐 우리도 이제 평화 체제로 돌아가서 다 이런 문제를 군사적 대결 관계를 해체시키고 한다고 해서 자신들을 안심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못 믿는다. 당신들을.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핵을 보유하고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대책은 뭐냐?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합의해야 됩니다. 미국의 전술핵이 들어오든지 우리가 전략적 핵무기를 개발하든지 북한이 대신 전제 조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만 우리가 핵을 갖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케네스 월츠나 국제정치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공포의 균형이라고 해서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무기는 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끝나고 나면은 어제 우리가 그 7일날 SLBM 성공했기 때문에 굉장한 성공인데요. 북한의 SLBM을 억제할 수 있는 대단한 한국의 군사력의 개갑니다. 아마 세계 6위 정도 됐는데 이거 얼마든지 우리도 핵 개발하면 소형 핵탄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그래서 당신들이 핵을 만들어도 필요가 없다. 미국의 해우산이 있고 한미동맹이 강하고 그리고 만일 필요하면 우리가 전술핵 무기를 가지고 올 거고 반입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네들을 핵으로 억지를 시키면 당신네들은 경제체제가 무너진다. 그렇게 되면 붕괴밖에 더 되겠냐. 그렇게 해서 저는 얼마든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술핵 내지는 핵을 포기할 때까지 핵 잠수함까지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아니, 후보님. 말씀하십시오. 네, 시간이 없으니까 하세요. 제가 하나 할게요. 예. 저는 장성민 후보에 대한 메신저로서의 신뢰가 굉장히 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예전에 장성민의 시사탱크 진행하셨죠. 네. 예, 그 역대 모든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중에 가장 방심이 징계를 많이 받은 프로그램인 거 아시죠? 네. 예. 그래서 TV조선이 방통위 재승인을 못 받을 뻔했습니다. 그 진행하시는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5.18에 북한군이 침투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그거를 여과 없이 내보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혹시 믿고 계신지 하나 하고, 작년에도 4월에 김정은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라고 했는데 며칠 뒤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공식석상에 나타났거든요. 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그렇게 막 유포를 하시는지 좀 진지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시사탱크에서 진행했었던 북한군이 광주 특수군이 투입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 이야기 아니고요. 출연자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 검증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증할 의무는 제가 진행 중에 계속해서 1, 2부로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1부는 발언을 다 듣고 2부에 가서는 전부 검증할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연진이 일주일 간격으로 출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방송 끝날 때는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3, 4일 동안 조용히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방송, 채널A 방송에서 무리한 사람을 불러다가 무리한 이야기를 한 바람에 그게 터져가지고 사실상 기존 방송들이 종편을 그때 타겟으로 삼으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같이 파편을 맞았는데 저는 그런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북한군이 개입을 했다라는 건 절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광주 5.18을 그건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것은. 잠깐만요. 네. 여기서요. 네. 그 5.18을 모욕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러셨는데 2000년인가요? 그 5.18 기념식 내려가셔서 한잔 하셨죠. 그래서 그 막 난리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욕한 게 아니고요. 그때 광주에 저희들이 내려갔었던 것은 어떤 때냐 그러면은 5.18이 첫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국립공원화되는 국립묘지로 승격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걸 축하해주고 그걸 기리기 위해서 내려간 겁니다. 그때 당시 전야제가 열렸는데요. 광주 온 시내가 전부 문을 열고 술밥을 다 공짜로 주는 그런 대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 축제의 장에 김태용 의원님이라고 우리 그 초선 새벽 20일 개혁 모임의 의원님이 자기 지역구의 노래방에 그 식사 끝나고 나서 가라오케 노래방 준비를 해놨으니까 글로 가자. 그것도 다 문을 열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와서 말씀드리면은 그때 저희들이 술 먹고 뭐 푸닥거리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그 여자들이, 그때 당시 여자 광주는 보호미가 그때 있었다면서요? 네. 뉴스를 보시면은 광주가 불야성을 이룰 만큼 아니, 그거 핵심은 광주가 뭐냐면 그 불야성을 가라오케. 이룬 건 그렇고요. 네. 여자가 옆에서 술 심부름을 해주고, 아예 오죽했으면 임수경 씨가 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잖아요. 제기했겠습니까? 그 임수경 의원하고 우상호 의원이 사적으로 다툼이 심해가지고 서로 간에 갈등 관계가 쌓여서 파편을 다 맞았는데 거기에 솔직히 말해서 그때 노래하면은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고 이거 해주는 서빙하는 그 여자분들은 몇 분 있었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염려스러울까봐 절로 가라 그러고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그거 뭐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김대중 대통령의 얘기는 그냥 속마음이 근데, 아닌 뭐 꼬시기 위해서 한 거고 여자가 있었던 것은 뭐 맞지만 나는 그게 싫어서 옆에 있었고 과연 그게 아니요, 우리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그때 기사가 네. 장성민 의원 저쪽에 혼자 떨어져 앉아 있었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은 동조입니다. 그런 자리에 네. 일단 가는 것 자체가 그렇거든요. 뭐 송영길 대표, 김민석 씨, 그 우상호, 이종걸 이게 다 운동권들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5.18은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생명이고. 그렇죠. 근데 그날 노래방 갈 생각이 나고 아니요, 심지어 제 여자가 이야기는- 앉아있는데 접대하는 여자가 앉아있는데 거기서 구석에 앉아있을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토론해도 괜찮은데요. 주빌리입니다. 그날은 광주가 대축제의 장입니다. 문이 다 열어놓고 대불야성을 이루고 환호를 이루고 맥주 커피 다 공짜입니다. 그 대축제의 날에 광주 5.18 한을 품고 여태까지 국립묘지도 승격이 못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한을 품고 있었는데 마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마치 한을 이 해소를 하는 듯한 그런 어떤 축제의 장이었고 불야성을 이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그렇게- 상황에서 맥주집에 가라오케 들어가가지고 그 새벽 20일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현역 의원들끼리 가가지고 그것도 그 북구에 있는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왔다고 그래서 거기에 예비를 해놨다고 그런데 단체 생활을 이렇게 가는데 가라오케 들어가는데 요즘도 다니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잘못은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게 전혀 요즘도 잘못됐다고 다닙니다. 생각 안 저는 하시는 거죠. 잘못 안 하셨다는 겁니까? 그럼? 지금도 잘못 안 하신 거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뭐 이런 변명을 하고 저런 변명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술, 담배를 잘 안 합니다. 담배는 아예 안 하고요. 술은 안 하고요. 예, 그거는 질문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네. 하고요. 대통령 되시면 김정은 초청하신다면서요. 네. 초청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오면 뭐 하실 건데요? 제가 그리고 왜 초청을 네.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북한의 핵 문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취임식 때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취임식에 초청해서 그때부터 북미 간의 관계를 주도해가면서 남북관계, 미북관계 중재해가면서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빨리 풀어서 해체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핵 문제를, 이 위험한 문제를 안고 이렇게 한반도가 핵지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만일 외교적으로 그렇게 시도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핵 개발을 하고 핵 억지를 키우는 쪽으로 가서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다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BTS 말씀하셨는데 조어를 참 하셨는데 지금 조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바이오에다 테크가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뭐 세미컨덕터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지금 미스매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지금 그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지금 요구가 되는데 일자리에서 요구가 되는데 대학이 충족해주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몇 가지인지 한 3가지만 들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로봇도 그렇습니다. 로봇 파트, 한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노동 대체율,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40%입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하도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투쟁을 하니까 고용인들이, 소위 말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로봇 기술은요, 그건 다 알고 있거든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로봇율이 최고다라는 건 알고 있고, 로봇 실질적으로 기술은 세계 3사위고, 노동자들의 생산력을 로봇이 40%를 대체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민노총이 한국의 노동 자동화를 굉장히 빨리 앞당기고 그래서요. 있어요. 그거를 로봇이 문제는 뭐냐? 로봇의 그런 노동력이 아니라 로봇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제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 로봇도요. 지금 여러 가지 로봇이 노동 생산성을 대체하는 로봇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회계사부터 제약사까지 알겠는데. 전부 로봇의 기술을 테크놀로지를 알겠는데. 나가는 예. 굉장히 복잡한 많은 단계들이 필요한데 그 교육을 지금 예. 우리가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다 미스매치 됐습니다. 컵을 들면 컵을 시간이 들고 다 다니는 됐습니다. 그 로봇이 필요하지만은 제 질문의 논점을 이해를 못 하시는 잠깐만. 거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건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간단하게 인터넷에 올라온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후보가 안 된다면 탈당하실 겁니까? 그럴 가능성은 0%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너무 열띤, 근데, 너무 짧아. 죄송하지만 보니까 재미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장 후보님 하시고 싶은 말 많으실 텐데 시간이 좀 허락이 된 게 이 정도. 20년 전 걸 막 전부 파가지고 가서. 근데 어쨌든 그동안 이렇게 혹독한 시험장에 제가 서본 것은 처음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대통령 아무나 예. 하나요. 후보로서 불이한 점이 있었더라면 용서해 예,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됐고요. 자, 이제 가셔도 되고요. 네. 다음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아이고.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헌줄 나고 갑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자, 장 후보님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제가 주도하셨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예, 주도하고 저쪽에 앉으시면 네네.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예. 주도하고. 네, 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근데 막 치고 우리 채널 들어오는 여러분 건 안녕하세요. 네, 안기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진 않으니까 많이 치고 들어오십시오. 예, 예. 자, 조금 전에 장성 이거 후보의 벗어요. 면접 이거 벗죠?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단, 이 22분 테두리 내에서 제가 하는데, 여기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것 중에서는 지금 상당 부분, 장성민 후보관에서는 중복되는 질문이 4개 중에 3개가 있어서 제가 중복되지 않은 걸 간단하게 하나 물어봤고, 만일 중복되지 않은 질문이 많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제가 그 질문을 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표 후보님 면접을 시작할 텐데요.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진중권 교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시작해 주시죠. 자, 타이머 시작해 주시어요. 예, 또 옛날 얘기부터 좀 시작하죠. 1992년에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이른바 중부지역당 사건 당시에 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신 바 있죠. 그때 뭐 조작이니 아니니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국정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2007년에 그 중부지역당 사건은 정권에 의한 조작이 아니었다. 진짜 간첩 사건이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로 그 간첩 조작이 연루가 되신 겁니까? 예, 저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사건과 관계없이 그 사건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 그다음에 참고로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장성민 후보 그 질의하는 거 보니까 너무 질문도 길고 대답이 길어서 충분히 개진할 수 없겠습니다. 저도 답변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되도록 질문도 간단하게 해서 제가 가진 생각들을 보다 더 많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진짜 간첩 사건이었는데 그 일로 되셨잖아요. 예, 구속됐죠. 어떻게 연루가 된 겁니까? 간첩 조직을 아셨어요? 저는요, 이선실 할머니가 저한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가 그때 구속돼가지고 막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뭐 어려우니까 돈을 100만 원을 줍니다. 그 받은 거하고 추석 때 돈 30만 원 받은 거 그거를 받았는데 왜 이선실 씨가 간첩인 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느냐. 제가 전혀 몰랐죠. 제가 알았다면 왜 그 할머니가 계속 출입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불고지죄로 제가 처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럼 국가보안법 위반이셨잖아요. 예.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전에는 국가보안법이 너무 악용된 일이 많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보았지만 요즘 이 주사파들이 난동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약이 3가지가 있었는데 3번째 공약이 대깨문 주사파 혁파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 이 대깨문이라는 단어가 딱히 좋은 단어는 아닌데 공당의 제1야당의 후보가 이런 단어를 써서 예. 이거를 공약으로 내거는 것도 저는 좀 황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대깨문 주사파를 혁파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 정부입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예. 저는 문재인 정부를요, 주사파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깨문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중대한 요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국이 사건요. 조국이야말로 정말 이 위선과 거짓의 극치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조국 수호, 정경심을 사랑한다 해가지고 그 서초동에서 수십만 명 데모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분열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대깨문을 척결하지 아니하고는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죄송한데 잠깐만요. 추가 질문인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좀 화해를 하려는 건 알겠는데 주사파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좀 제시를 해주세요. 증거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문재인 정권은요 얼마나 북한을 짝사랑합니까? 얼마나 굴종적인 자세를 취합니까? 그런다고 국민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는 뭐냐? 미친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태생적 바보다. 삶은 소재가 웃을 짓이다. 그런 소리나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관련해서요. 만국칠적이라는 그 단어를 쓰시면서 그거를 혁파하겠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1번이 민노총이고 2번이 전교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대깨문까지 7개를 쭉 나열하셨는데 그 단체들 또는 그 그룹들의 문제는 우리 국민이 대부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혁파를 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법치주의고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나라에서 그 7개 단체 내지는 그룹을 어떻게 혁파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전부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우선 민주노총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주노총의 해악에 대해서는요, 많은 국민들이 압니다. 이른바 귀족노조, 타파해야 된다, 이런 주장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라고 물어서 제가 그 부분에만 말씀드리는데, 막연하게 민주노총이 귀족노조다, 민주노총이 문제다, 이렇게는 말하지만은, 민주노총의 해악에 그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논리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도 알고 있지 못하고, 저는 학자들도 그 반면에 저는요 민주노총 해악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결을 하려고 그러면요 민주노총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 장기표는 그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혁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장 후배님께서는
운동권에 대학 때부터 운동권에 몸을 담으셔서 감옥을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한 100번 갔습니다. 여러 번 투옥도 되셨고 정당도 엄청 많이 옮겨 다니시기도 하고 창당도 하셨죠. 네. 그죠? 민주당 계열도 여러 개가 있었지만 사회민주당, 3인당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녹색 사회민주당 이것도 만드시고서 창당, 탈당 또는 입당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도 저는 민노총이나 뭐 이런 운동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철새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네. 정당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에 여기 있는 거를 보고 뭐 말할 수는 있는데 그건 혹 나중에 물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한국 정치는 근본적으로 혁파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기존 정당에 참여하지 않았고 특히 이 정보화 사회, 말하면 이 정보 문명 시대에는 저 나름의 철학이 있습니다. 정보 문명 시대야말로 말하면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물질적 풍요도 이룰 수 있고 또 정보 통신수단의 획기적 발달로 사회 정치의식도 고양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말하자면 경제적 풍요, 사회적 평화, 정치적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형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정당을 창당했는데 그게 2%를 득표하지 못함으로써 해산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정당, 저 정당, 힘 있는 정당에 정말 갈라 그랬으면 얼마든지 갔죠. 저는 힘 있는 정당에 간 일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평생 그 같이 운동하셨던 뭐 이부영 씨나 뭐 이재호 씨 뭐 등등등 이분 분들은 국회의원도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그 심지어는 그 부인들까지도 막 이어서 국회의원 하고 이러는데 우리 장 후보께서는 단 한 번도 국회의원도 못 하시고 간단히 말씀드려서요. 네. 저는 하여튼 삼김 정당에 참여한 일이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요 한 3, 40년 동안에 삼김 정당에 안 가고요. 뭐 국회의원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또 제가 그분들이 저를 뭐 마다한 것도 아니지만 저는 저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안 갔습니다. 예. 제가 그 PPT 발표하신 거 봤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뭘 봤어요? 저번에 그 비전 발표회 때 발표하신 예. 그 PPT 딱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야, 이거 완전 80년대 운동권 찌라시거든요. 혼자서 운동하는.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영원한 제야시구나. 네. 그리고 사실 이 정권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다음 이 정권이 갖고 있는 NL 편향을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비판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이 정권을 주사파 정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 아까 주사파가 우리나라에서 극질질거린다라고 하는데, 현실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굉장히 득실거렸는데 요즘은 거의 괴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보게 되면은 항상 적을 상정을 해가지고 몽땅 다 민주노총도 굉장히 많은 좋은 일도 하고 하는데 이거 몽땅 다 망국해서 적을 설정해가지고 막 때려대는 이런 방식이 정말 낡은 옛날 운동권 방식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민노총이 일반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한다. 솔직히 이게 잘 모르겠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노동에도 양극화가 생기죠. 우리 사회에 양극화가 생깁니다. 자산격차도 있고. 그런데 그럼 상류층 20%가 일반 서민 80%의 임금을 착취한다? 부를 착취한다? 이게 그 업법이 열로 옮겨온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 뒤집어진 운동권이다. 실정을 잘 모르시네. 내가 그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이런 거 많이 신문에 난 거 못 보셨어요? 현대자동차가요. 예, 압니다. 알면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 아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민노총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노조 자체를 갖다 적대시하는 거는. 노동 자체, 나야말로 노동 존중이죠. 우리나라 1950만 명 노동자 중에요. 민주노총 조합원은 105만 명입니다. 5%입니다. 5%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노동 존중입니다. 민주노총의 기득권, 특권을 타파해야 다른 1800만 노동자들이 좀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레임을 자꾸 그렇게 거시잖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민주노총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 타도하자고 데모하고 있거든요. 그건 또 그거지.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문제죠.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이요 임금 그렇게나 많이 주도 맨날 임금 인상 요구하고 파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쨌든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에 납품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민주노총의 고임금이 정몽구 회장이 주는 게 아니고 납품업체 기업 노동자들의 저임금 때문에 고임금을 가져가는 굉장히 겁니다. 시각이 잘못되셨는데 네. 보통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들어가가지고 회계감사를 해요. 이익을 많이 남겼으면 단가를 후려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기업의 횡포거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질서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대기업은 그렇게 착취한 임금들의 일부를 노동자 상층부에 주고 그들을 매수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매수함으로써 노동당을 분리시켜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착취해먹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책임은 사실 민주노총에 있다라기보다도 민주노총도 야합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왜 지금 아십니까? 옳은 말씀. 내가 그래서요 정몽구 회장 말하자면 정몽구 회장만이 아니죠. 대기업 그 사람들 파업 좀 하면요 귀찮거든요. 너무 오래 하면 또 손해도 나고. 그게 다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저 글 중에요. 대기업의 경영주들도 노동조합의 그런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업 경영주한테만 책임이겠죠. 그래서 정치의 책임입니다.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정치가 바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그 대기업의 그 재벌들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갖다 안 받아들여요. 그런 다음에 착하게 다음부터는 중소기업한테 니들 이거 받아가. 우리 노동자 이 대기업 그러니까 민주노총 노동자들 줄 거니까 니들 받아서 중소기업 노동자들 줘? 이럴까요?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요. 법이 개입해가지고도 무리한 요구를 안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요. 알아요. GM, 도요타보다도요 구매력 기준으로요 임금이 더 높습니다. 국민소득은 약 한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노동자 임금이 더 높아가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그 민주노총의 무리한 요구를 안 받아줘요. 그렇다고 그럼 그 이익을 갖다가 다시 중소기업에 다시 갖다 주고 앞으로 너희들 내가 단가 낮춰줄게 그래. 이럴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네. 민주노총의 문제의 본질은 안 건데.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 가지고 오래 해버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자는 지금까지 7번 출마하셔서 다 낙선했어요. 심지어는 2002년에는 그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는데 영등포 을이거든요. 이때 후보자가 패배했을 때 유일하게 국민의힘 계열이 이때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 민주당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김해시 을에서 그러니까 보수정당이 유리한 데서 나오셨는데 또 낙선하셨어요. 어떻게 유리한 국면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패배를 계속할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인데요. 대선 나가면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7번에 대한건데 그러니까 전략이 뭔가요? 지금 주사파와 대깨문 척결로 지금 승리를 가져오실 수 있는가요, 지금? 그 외에 정책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요 이번에 대선에 나가면 이깁니다. 왜? 그동안에 7전 7패했기 때문에 이깁니다. 7.8기라서 이기신다는 거. 그것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왜? 대한민국의 국민을 감동시키려고 그러면요 안 되는 일이라도 옳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게 저는 지금까지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기 때문에 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이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할게요. 대통령은 물론 뭐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해결을 해야 하지만 수권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도 가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 여러 가지 문제 외에 외교 안보에 관해서는 말씀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언론이 보도를 안 해주셔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그 발표하신 PPT에도 외교 안보 부분이 많이 빠져 있고 부족하고 그렇거든요. 가장 내세울 만한 외교 안보 정책이 뭔가요? 그래서요 우리 기자 여러분 맨날 보면 뭐 윤석열 씨하고 홍준표 씨만 보도하는데 지금은 다 동등한 거 아닙니까? 우리 언론도요, 이 후보를요, 동등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또, 그 사람, 윤석열 씨는 처음 시작하지만, 지금 기존에 많이 출마한 사람들, 다선이라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 정치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계속 또 보도해가지고, 그 사람 알려가지고, 그 사람들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 잘 살 수 있게. 외교 안보요. 저는요, 우선 북한에 대해서요, 정말 제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외교라고 하니까 우선요,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됩니다. 두 번째,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하고도 너무 막 반중 정세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내가 이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는 북한 때문에도 강화돼야 되지만, 왜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그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국이 지금요, 이런 말 참,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중국이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진짜 없어지려 그러면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는 김정은 정권이 존속하는 한 북한 핵무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장성민 의원 무슨 말을 나는 그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요, 동북공정 왜 합니까? 북한을 병합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핵무기도 없애야 되고, 또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인, 즉 동북공정을 하는 목표인 북한을 병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국의 북한 병합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은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에게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주택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공공할부주택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국공유지가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그래서 학푸만이 학교 품은 아파트니, 그다음에 좀 전에 보니까 학조아예요. 학교 쫓은 아파트, 그다음에 공항 쫓은 아파트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지을 국공유지가 어디 있습니까?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요. 저는요, 사는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대선 후보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지역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그 구청에 각 구마다도 다 있고요. 주변에 산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공유지에다가 집지어가지고 해결하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집 없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이요,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흔히들 학자들은 주거를 소유의 개념으로 하지 말고, 주거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좋은데, 그 방법을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내놓으신 게 국공유지에다 공공할부주택 짓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지방의 교육과 산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아니면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는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발표하신 공약 중에 교육 공약이 있어서 참 반가웠어요. 다른 분들은 교육 공약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학생 초, 중, 고 1인당 얼마씩 지금 교육비가 지출되는지 아십니까? 재정적으로, 예산으로. 학생 1인당. 학생 1인당 한 1,300만 원씩. 예, 저희 거의 1,5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 대학 등록금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1,0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의대 빼놓으면. 그러면 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초중고 학생 1인당 이렇게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 사교육비는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지금요,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도요, 돈이 남아 들어갑니다. 먼저 보는 놈이 임자입니다. 교육 예산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빼먹습니다. 대통령부터요, 국업 공무원까지 빼먹고 있고, 심지어는요, 대한민국에는 기업을 하려고 그럴 때도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빼먹을 수 있는가, 이걸 계산해가지고 기업합니다. 나라 되겠습니까? 흔히들요, 저는 사회보장주의자인데, 복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산이 돈이 어디냐? 돈이 넘쳐납니다. 오히려요, 복지를 제대로 해야만이 오히려 돈이 절약됩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까지 전부 다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대학까지 무상으로? 돈이 어디 있는데? 무상으로 해야 돈이 적게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 없는 무주택자를 모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단 이게 해주세요.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게 변호사 수임료만 집 없는 서민들한테 다 뜯어가지고 지금 변호사한테 배불리는 건 아닌지, 이게 지금 왜 그런 거냐? 그거는 다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문에요, 손해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집값 떨어질 거다. 손해본 사람들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요,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근데 대통령의 공약, 후보의 공약이라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후보 공약이라는 것이 예. 거의 뭐 정책도 있지만은 현재 이 정권의 실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택배. 자, 인터넷, 아니요, 시간이 다 돼서 시간 다 인터넷에 됐나요? 올라온 질문. 네네. 열심히들 해주셔서 저로서는 참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시간이 근데 금방 벌써 가죠? 이게 이제 질문 몇 제가 건 질문 못 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넷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아마 이렇게 장 후보님의 말씀을 이해해 주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념적으로 국민들을 계속 분열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요? 예. 예, 저는요, 이념적으로 분열시키겠다고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대깨문만 문제가 아니라 대깨박도 문제입니다. 대깨박도. 그래서,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대로 된, 말하자면 국가 운영 방법, 정말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념을 딱 표방을 하면 되는데, 예. 한쪽에서 침묵을 계속하니까 반복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저 같은 사람이 집권하면 절대로 이념 갈등이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덧붙이면 우리 사회에 지금 세대 갈등, 이념 갈등, 계층 갈등, 갈등이 엄청나게 심한데 왜 그러냐? 예. 이거 갈등 해소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 가지고 어떤 경우도 걱정 안 해야 이 갈등이 없어지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22분이 다 지나가지고. 그래요? 예. 시간 빨리 지나가. 끝났습니까?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야, 나 우리 진중근 교수 저 대통령 선거에 안 나왔으면 어떻게 보겠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자, 예. 다음번에는 역시 추첨순에 의해서 이 박찬주 경선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와 주시죠. 먼저 리드해 주십시오. 예. 예, 박찬주 경선 후보 지금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역시 방식은 똑같습니다. 저는 시간만 보고 22분 정확하게 지키는 일을 충실히 하면 되고요. 인터넷에서 질문하는 질문사항들이 있으면 나중에 제가 따로 질문하는 시간 22분 테두리 냅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박찬주 경선 후보께 질문해 주시죠.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이 차례인가요? 하실 차례죠. 네, 예, 반갑습니다. 시간 타이머 돌려주십시오. 네. 요즘 연금은 받으십니까? 네. 그 벌금 400만 원으로 다 종결이 돼서 연금은 네.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적폐라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적폐가 뭡니까? 제가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예. 적폐 수사라는 게 이제 상대편 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국가 권력의 남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적폐 수사는 표적 수사였다. 그 왜 표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그 표적이 되셔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까지 나오실 때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제대로 못 받은 것인지 PPT가 딱 한 장이더라고요. 딱 한 장에 물론 1, 2, 3 해서 뭐 주택 문제도 있고 군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준비가 덜 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가 덜 된 건 맞습니다. 준비가 덜 됐으면 나오시면 안 예. 되죠. 지금 그래서- 우리 60만 대군이라 그러고 예비역들도 얼마나 많고 뭐 민방위도 있고 사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적은 건 그건 아니고요. 제가 네. 그 공약을 3개를 내세운 거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3개를 대표로 내세운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일자리 정책 하나만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남의 얘기는 이제 그분 때 얘기하고요. 아니, 그분은 일자리만 갖고 대통령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3개가 대표적인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준비가 덜 됐다는 거는 뭐, 겸손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40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이 조직을 관리하면서 리더십을 배양해 왔는데, 국정 지도자로서 충분히 저는 그동안
자질을 갖춰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지금의 군을 바라보시는 심정이 어떠세요?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한 가지? 네, 딱 한 가지만. 딱 한 가지, 군 통수권자가 문제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이 군 통수권자가 군이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자유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군대의 행동의 자유를 다 빼앗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군대도 자유가 있어요. 훈련할 자유가 있고 적과 싸워서 이길 자유가 있고. 아, 그게 자유입니까? 그럼요. 군대가 가지고 있는 책무가 아니고 행동의 책무가 자유. 의무 아니고 자유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의 자유를 통수권자가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군대가 목적을 잃게 됐고, 그러니까 군대가 사실은 전투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투 조직이 지금 거대한 행정 조직으로 전락이 돼가지고 이 행정 조직을 다시 전투 조직으로 전환하는 게 다음 통수권자의 중요한 과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듣기 좀 거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증을 하는 자리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후보께서 참모 차장하고 하실 때도 이미 군은 망가져 있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많은 국민은 군의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단단했고 지금만 문제인가요? 그렇죠. 4년 반 전만 해도 대한민국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어요. 그 군대가 4년 반 만에 무너진 겁니다. 좀 무너졌다는 표현보다는 좀 무기력해졌다.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게 가장 지금 이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군 통수권자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본인이 그 말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국가 지도자로서 굉장히 결함이 있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나쁜 평화는 좋은 전쟁보다 낫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완영이가 그 을사 보호조약 비준을 주저하는 고종한테 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표현하면 나쁜 평화는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가져옵니다. 전쟁을 일으킨 놈보다 네. 전쟁에 진 놈이 더 나쁜 거예요. 국가를 망하게 하고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일으킨 놈도 나쁜 놈이지만 전쟁에 진 놈은 더 나쁜 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좋은 생각. 사실은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설화가 좀 있으셨어요. 군 미필자는 삼청 교육대에 좀 보내야 된다, 다녀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 미필자라고 해서 전부 삼청 교육대 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엔 여자도 있을 테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기타 여러 가지 법에서 규정해 놓은 사유자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건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데요. 네. 임태훈 제가 소장한테 한 말이죠, 그게. 임태훈 소장이라고 우리 박찬주 대장을 고발했던 그 군인권센터 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그 이해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받으셨고 굴욕을 당하셨고 포스타가 영창에 가고 이런 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거기다가 삼청교육대를 이런 사람은 삼청교육대를 보내야 된다 그러는데 삼청교육대가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럼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 그래서 삼청교육대 제가 우선 정정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미필자는 삼청교육대를 보내야 된다라고 표현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제가 그러면 그런 표현을 쓴 정정보도- 분이 예. 군대를 안 갔다는 거는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군 인권센터 소장을 향해서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무튼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정정보도 청구나 반론권 청구나 아니요. 보도가 그렇게 났어요? 네. 군 그러니까. 미필자는 삼청교육대를 가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보도가 그렇게 났으면 후보자께서 우리 법이 그렇게 보도 안 정한 났어요. 보도가 그렇게 안 났어요. 그 제가 말씀을 인터넷에 드리겠습니다. 다떠 있어요. 인터넷엔 지금도. 네. 그런 보도 난 적이 없었고. 그거 조금 제가 다음 삼청교육- 질문할게요. 잠깐만요. 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삼청교육대라는 게 누군지 다 압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겪었던 일이고,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아주 큰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지금도 비유로 사용은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비유로 제가 삼청교육대를 쓴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삼청교육대의 어떤 정당성이나 적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용어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할 때 제가 불편하시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이 민간인을 잡아다가 초법적으로 인권을 박탈을 해버린 거거든요. 예, 잘못된 거죠. 이거 진짜 잘못된 거고요. 인정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공관병에게 종교를 강요했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기독교 공관병. 신자시죠? 공관병. 공관병 갑질. 네. 제가 어쩌면 갑질이 저는 아니라 그 종교. 종교. 말하면 그 기독교 신자시죠? 네, 기독교. 그런데 이제 그 공관병인가 누군가한테 자기 종교를 강요했다. 네, 그런 이런 것도 있었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이제 공간에 생활을 할 때, 원래 공관병을 선발할 때는 네. 이제 얘기가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데, 그 선발 조건이 있어요. 네. 왜냐면, 저도 있고, 대장의 공간에는 공간장이 있는데, 네. 그 계급이 상사예요. 상사면 결코 낮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 상사가 공간을 관리하는 거고, 제가 어떤 병사를 접촉한다기보다는 어떤 제가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공관장을 통해서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관병을 뽑을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휘관하고 종교가 같을 필요가 있다. 이거는 종교의 편향성이 아니라 그래야 종교의 활동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조건 때문에 같은 종교여야 되고 비흡연자여야 되고 하는 지휘관과 함께 평상시에도 함께 생활하지만 전시에도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존재들이니까 그런 조건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거거든요. 예, 하나만 더 지적하고 나갈게요. 요거. 예. 그런 사실은 근데 제가 종교를 강요하거나 그런 왜냐하면은 공관병을 뽑을 때 종교가 같은 사람을 뽑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헌입니다. 왜냐하면은 종교는 사적인 영역이고 근데 공관병은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그걸 섞으시면 안 될 것 같고 헌법 11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네. 이것은 사실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글쎄요, 그걸 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우리 헌법이 제가 금지하는 모르겠어요. 행위거든요. 예, 그게. 예. 당연한 걸로 알고 계신 게 예. 실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행위인 겁니다. 네. 내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굉장히 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군대 있으시면서 부대 내에서 관리했던 부대 내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많이 발생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 이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합리화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발생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건 굉장히 사실 어려운 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형제끼리 같은 집에서 살다 보면 서로 갈등이 있는 식으로 24시간 같이 생활하거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교장 선생님 한 200여 분이 저희 부대 방문했을 때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남의 귀한 자식들 데려다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부러운 게 있습니다. 학교 방과 후에는 여러분 부모님께 자식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루 종일 병사들을 같이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굉장히 공감하시더라고. 추가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게 가혹행위인지 아닌지를 좀 답변을 해주세요. 과거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후보자께서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서 부처님 오신 날에 당일에 테니스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법당에 가야 되는데 후보자 때문에 못 가가지고 그날 테니스 전혀 그런 일 이런 언론 보도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가혹행위인가요, 아닌가 이거는? 가혹행위죠. 근데 잘못된 거죠. 가혹행위라기보다 예. 결코 저는 그런 종류의 지휘를 하지는 테니스 대회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이런 테니스 잘못된 대회 모르겠어요. 테니스 대회 열지도 않았는데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네. 지금 이 정권이 하려고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지금 계속 언론- 답변이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다. 그게 팩트가 아니고 없었던 일인데 언론이 전부 그렇게 보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중재법은 과잉입법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징벌적 5배를 물어내야 된다. 그러면 과도한 거죠. 네. 그러나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공감병 중에 한 사람이 비 오는 날 감나무에서 감을 따라고 했다고 주장한 그 공감병이 근무한 공간에는 감나무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론이 잘못 쓸 수도 있지만 중간에 누군가가 과장되고 왜곡된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오늘 우리 패널께서 질문하시는 거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리고 징병제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후보도 있고요. 그 당의 후보 중에서. 또 어떤 후보는 갑자기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 한 번 딱 보시더니 모병제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 전환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모병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모병제와 그 징병제에 관해서 토의가 많이 있는데 두 가지 점을 계속 간과하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20살 먹은 소총수를 데려다가 60살까지 데리고 쓸 수 있으면 수지가 맞아요. 그러나 소총수를 60세까지 데려다 쓸 수 있습니까? 50세 되면 눈이 나빠지고 무릎이 나빠지는데 그 사람을 계속 소총수로 쓸 수 있나요? 결국은 10년 단위로 병력을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이 사람들을 사회에 환원시켜줘야 되는데 그 국가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거 이탈리아가 그거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다시 모병제로 갔다 징병제로 간다는 거 아니냐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아직 안보 현실이 동원 전력이 중요해요. 동원 전력. 그러면 지금 일본 예를 들어 일본 여성이 한국 남성을 굉장히 존경한대잖아요. 누구나 총 쏠 줄 아니까. 지금 진중권 교수님 지금 총 한 자루 들고 이 건물 위에 가서 요 교차로를 확보해라 그러면 못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하시잖아요. 대한민국은 이런 징병제를 통해서 700만, 800만 명의 가용한 동원 전력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병제를 직접 바로 도입하는 건 무지하게 위험하고 좀 50대 50, 70대 30의 비율을 정해가면서 어차피 인구 절벽 시대가 오니까 그렇게 가는 건 맞지만 쉽사리 모병제를 도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군이 점점 첨단화되면서 그러니까 보병 위주라기보다는 모든 게 자동화되기 때문에 전자전으로 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마 모병제 얘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옛날의 그 보병전. 그럼요.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이 2달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어요. 근데 20년을 지나서도 이 안정화 작전을 못한 겁니다. 그럼 보병의 문제는? 사실은 2달 만에 점령할 때는 20명의 특전사 요원이 나라를 괴멸시킨 겁니다. 뭐를 가지고 위성전화 하나 가지고 가서 8계단 좌표만 찍어주면 30분 후에 비행기가 와서 다 묵사발을 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평정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병의 가치도 앞으로 이 전장에서 절대로 무시될 수 없는 요인이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군에서 참 안타깝게도 성 관련 범죄가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우리 여군들도 생기고 하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원인보다도 아까 진중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여성 징병제하고 좀 섞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여성의 비율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점차 우리 군이 이상하게 여성을 전투 영역으로 이렇게 막 끌어들이는 걸 굉장히 막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성의 비율을 늘리더라도 전투 영역에 여성들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군에도 병과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정훈병과, 재정병과, 병참, 통신 이런 데는 여성이 50% 이상 차지해도 된다고 봐요. 전투 영역에 지나치게 여성을 많이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범죄나 우리가 이제 성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요즘에 욕도 먹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끊임없는 성인지성 교육과 강력한 처벌 이 두 개를 계속 병행하지 않으면 완전히 근절시키기 어렵다.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왜 저희가 지금 뭐 참모총장 면접을 하는 게 아니라 청년 후보 면접을 하는 거니까. 제발 좀 그래 주세요. 근데 경제 정책 좀 여쭤볼게요. 1가구 1주택 자유화 정책이 있더라고요, 지금 공약이. 그래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어떤 형태의 세금도 물리지 않겠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뭐 모든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건 자본주의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되는 거고 재산이 있으면 세금이 붙는 게 당연한 건데 굉장히 지금 반자본주의적인 그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강남에 30억, 40억짜리라도 한 채 있으면 세금 하나도 안 물리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지금 말씀하시는 네. 이렇게 부가 더 그럼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예, 제가 1인 1가구 자유화 정책은 하나의 수치를 얘기한 것보다는 방향성을 제가 이제 공약을 한 거죠. 사실은 재산세가 왜 소득세입니까? 재산세는 보유세 아닌가요? 네, 재산세는 보유세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아닌가요? 그 이중과세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50억 집이 있는 사람이요. 종합부동산세, 죄송합니다. 제가 손가락질해서 종합부동산세 1억 이상을 내야 돼요. 물론 연령별 또 뭐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감면이 되지만 그거는 징벌과세 아닙니까? 가진 사람에 대한 증오세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세제를 통합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에 양도세를 낮춘다라든지 좀 전에 그렇죠. 말씀하신 건 이중과세 같은 건 하나로 통합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예 읍세자 모든 세금을 없애겠다는 모든 세금을 없애겠다는 그 발언의 뜻에는 원래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재산이 있는 데 그렇죠. 재산에도 부과합니다 원래. 예. 아, 그러니까 그 재산세라는 재산세가 거는 있죠. 소득세가 아니죠. 보유세인데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최소의 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집을 갖고 싶은 개인의 욕망을 계속 제약시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좋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국가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고도의 불안에 떨게 하고 불편을 갖게 하는 건 저는 그건 국가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방향성을 공약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죄송한데 네. 목소리 잘 안 들려요. 저 솔직히 얘기해서. 저요? 네. 다른 분도 그러신지 좀 모르겠는데 크게 이 할게요. 스피커도 안 들리고 아. 지금 육성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거리가. 육성으로만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아마 예. 그 사드 배치해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필요한 물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 아시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대통령이 되시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러니까요. 예, 말씀을 좀 사드는 해주세요. 방어적 무기입니다. 저희를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이거는 자유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사드에 대해서 최초부터 먼저 비굴하게 불중적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도 이렇게 득이양양한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은 제2작전사령관 할 때 사드 배치 현장 총사령관이었어요. 제가 아까 왜 표적이 됐냐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저희 동기생, 죽음으로 명예를 지킨 이재수 사령관 저희 동기생이에요. 박지만이도 저희 동기생입니다. 제가 사드 배치 총사령관이었어요. 최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드를 배치할 때 사실은 황교안 권한대행 계실 때 우리가 미사일을 사전에 배치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배치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우리 국가가 자유권적 차원에서 단호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질문, 제가 대신 질문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 아까 넷플릭스 DP 말씀하셨잖아요, 김 기자님이, 그죠? 네. 네. 그 이 DP에 관련, 이 넷플릭스 드라마 DP 관련해서 이 질문이 또 나왔는데요. 이 DP 드라마가 유행하니까 군대에서 DP병 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포스타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 참 재밌는 표현인데 그거와 연관된 다른 얘기 하면 안 될까요, 선생님? 아니, 그거는 본인의 질문이 선택이신데 일단 질문에 맞춰주시는 게 좋죠. 제가 사실은 GP 그 드라마를 말씀은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직접 보진 않았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고 국내 가혹행위 금지는 이미 1983년 5공화국 때 이미 일반 명령으로 가혹행위 금지 명령이 내려간 이후 계속 개선이 되는 건 맞고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차단되는 데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박찬주에게 정책은 없고 과거만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못 들었어요. 박찬주에게 정책은 없고 과거만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제가 말한 3대 약속, 자유회복,
미래지향, 안전보장 아닙니까? 저야말로 정말 미래를 지향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22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장성민 후보, 장기표 후보, 박찬주 후보 세 분의 이 공개 면접을 여러분께서 쭉 지켜보셨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1부 순서 여기서 끊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나머지 세 분 후보, 오늘 면접을 모실 세 분 후보를 모시고 면접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